안녕하세요, 장정환입니다. 혹시 뒤에 잘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양손 이렇게 한 번만. 네, 다들 잘 들리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전 장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퍼포먼스 그리고 퍼포먼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레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면 일단 퍼포먼스가 뭔지 사실 우리 뭔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여기 있는 분들도 퍼포먼스가 각자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퍼포먼스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퍼포먼스란 뭘까요? 우리가 퍼포먼스를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나요? 퍼포먼스가 예쁘다? 퍼포먼스가 아름답다? 어떤 거 많이 쓰시나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특이한 용어를 써서 퍼포먼스를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뭐라고요? 짜증난다고요? 쩐다고요? 예, 요즘 그런 말도 많이 쓰죠? 보통 퍼포먼스 할 때 떠올려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좋다, 나쁘다 이런 단어 가장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를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 자동차라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퍼포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작업을 수행했을 때 성공적으로 실행된 정도를 기준으로 작업을 바라보는 것.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게 되죠. 어떤 게 성공적으로 실행된 걸까? 자, 우리가 보는 게 모바일 웹이면 모바일 웹이 어떻게 되어야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서 성공적으로 실행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자, 그러면 성공적인 실행은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반응 시간에 뭔가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인지반응 시간에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서 사용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된 것. 자, 인지반응 시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거를 보고 혹은 어떠한 것에 대한 액션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올 때까지 혹은 반응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주면 사용자가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실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웹의 경우에, 모바일 웹의 경우에는 이거 느린데? 라는 반응일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충족시켜 준다면 사용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 준다면 이거 쩌는데? 꼭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기대하던 것 이상의 뭔가 반응을 보여줄 때 우리는 되게 쩐다, 와우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모바일 웹의 경우라면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수준이 충족됐다. 그게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만족스럽다. 그러면 이거 웹이나 앱이나 큰 차이 없는데 앱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어. 하지만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겠죠. 역시 앱이 빠르고 좋은데? 자, 이런 사용자의 기대를 얼마만큼 만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실행이 성공적이었냐 아니었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상황일 때 만족할까요? 어떠한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걸로 봤을 때 앱과 비슷한 성능을 냈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되게 만족스러운, 앱과 비교해서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앱이라는 게
뭐 이런 앱도 있고 저런 앱도 있고 사실 그 상대적으로 무엇인가를 비교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절대적인 우리가 어떻게 그 성능이 좋다, 퍼포먼스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만한 우리에겐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레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뭐 이전에 레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 레일이라는 키워드를 이번 구글 I/O에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서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 퍼포먼스 그 세션 제목 중에 퍼포먼스 온 레일이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루비 얘기인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루비 얘기인가? 왜냐하면 레일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꼽혀서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다른 레일이더라고요. 물론 여기 그림에 있는 그런 철길은 아니에요. 자, 그럼 레일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사용자가 방문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조금 상상을 해볼게요. 처음에 웹페이지가 뜨고 나면 여러분의 그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들은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읽고 그리고 본인이 사용자가 생각을 하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그러다가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고 나면 스크롤을 해서 다음 글, 다음 내용을 읽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혹은 드래그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또한 다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상에 있는 링크를 하나 클릭을 해서 어떠한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탭 메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숨겨져 있던 다른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요즘 기사 보면은 클릭해야 나머지 기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눈에 보기 싫은 광고를 클릭해서 없애는 액션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상태를 변경하게 될 겁니다. 또 클릭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 이동,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페이지의 로드가 일어나겠죠. 페이지 로드 과정에서 페이지에서 내려보내야 할 리소스가 정말 많다면 진행 상태가 표시될 거예요. 뭐 요즘 유튜브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위에 그 주소창이나 북마크창 바로 아래에 로딩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런 것처럼 진행 상태가 표시가 되고 화면이 변경되겠죠. 하지만 다운로드 받아야 될 내용이 적다면 바로 화면이 변경되고 컨텐츠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사용자는 처음 상태처럼 화면에 표시된 컨텐츠를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러한 과정들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사용자가 그냥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 이거를 아이들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뭔가 스크롤을 하거나 드래그를 하거나 페이지가 로드되면서 뭔가 사용자에게 뭔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를 리스판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혹은 로드 후에 진행 상태를 표시할 때 뭔가 움직이는 부분들, 상태가 변경된 거거나 변경되었다거나 진행 상태를 표시한다거나 할 때 이런 움직이는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페이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불러오기 위한 그런 작업을 로드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약자로 표시했던 레일은 아이들, 리스폰스, 애니메이션, 로드, 이거를 각각 한 글자씩 딴 약어입니다. 자, 먼저 리스판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리스판스라는 건 사용자가 액션을 하고 웹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다시 피드백을 줄 때까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이 100ms보다 짧은 시간이라면 웹페이지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사용자는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200ms가 넘어간다면 사용자는 느려, 짱나, 딴 데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페이지에 불만족하게 되는 거죠. 100ms에서 200ms 사이의 시간은 사용자들이 이거 조금 늦는데 내가 뭔가 클릭을 했는데
이 페이지의 반응이 조금 느려. 그런데 뭐 일단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제가 임의로 혹은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제이콥 닐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UX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용자들은 이런 대기 시간 동안, 이런 지연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구글 크롬 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반응 시간에 따라서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만요. 자, 이 동영상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프로타입 기계인데요. 모든 터치 디바이스에서는 레이턴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100ms일 때는 이런 정도의 지연이 느낄 수 있고요. 자, 50ms일 때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낮죠? 그 다음에는 10ms.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1ms의 지연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 화면이 나의 손가락을 따라서 갱신된다고 느낀다기보다는 저 화면에 있는 사각형을 직접 내가 손가락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네,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터치 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턴시를 느껴보기 위해서 MS에서 프로타이핑으로 만든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보셨지만 아까 우리가 뭐 100ms, 150ms, 200ms 얘기를 쭉 했지만 사실 저런 지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간의 한계예요. 자, 기억력, 사람이 가지는 기억력, 특히 되게 짧은 기간 동안만 기억을 하는 그런 기억력.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저 짧은 기억력이라는 게 뭐 일 단위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조금 더 짧은, 혹은 우리의 사이트 말고도 다른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다면 잠깐 관심을 돌린 사이에도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집중력. 사람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은 물론 뭐 몇백 밀리세컨드보다는 길지만 그것들이 계속 짧으면 짧을수록 집중력을 잃기 전에 다음 과정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단어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컴퓨터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내비게이션을 쫓아가지 않는데 내비게이션 하는 말 따라가기 싫어서 쫓아가지 않는다, 이런 우스갯소리 좀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컴퓨터가 빨리 반응해주지 않고 내가 기다려야 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 같은 게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100ms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짧으면 시스템이, 컴퓨터가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고 사용자는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 UI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개발자들은 그냥 결과만 뚝 하고 보여주면 돼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100ms보다 길어지면, 그래서 아까 200ms 이상이 되면은 사용자는 직접 조작을 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명령을 한다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하게 된대요. 내가 직접 뭔가를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지만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되면 내가 먼저 이렇게 그리고 컴퓨터가 따라 그리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그리도록 명령을 하는 거야 라고 사용자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100ms보다 느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 100ms보다 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16ms마다 갱신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60프레임, 초당 60프레임을 갱신하기 위함인데요. 이거보다 더 빨라도 의미가 없는 게 화면이 주로 60Hz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16ms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갱신을 한다고 해도 그게 화면에 반영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는 우리가 스크롤하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60프레임 얘기가 나왔는데요. 잠깐 프레임별로 사람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프레임에서 12프레임이 되면은 사용자들이 이게 움직이는 그림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뚝뚝뚝 끊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모션 블러 같은 효과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대요. 주로 영화에서 쓰는 프레임 수가 이렇게 24프레임인데 영화의 수가 24프레임인 이유는 그 효과,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느끼는 효과와 최저 비용이 드는 어느 정도의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프레임이 되면은 그냥 뭐 특별하게 큰 그 이펙트를 쓰지 않고 자잘자잘하게만 가도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60프레임이 되면은 어떠한 효과 없이도 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가끔 보면은 60프레임 이상으로 뭐 화면이 갱신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에서는 60프레임보다 더 빨리 화면이 갱신이 된다 그래도 화면에는 한 번만 그려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어떠한 추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게 더 좋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A가 더 좋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귀까지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귀가 간지러우신 거죠? 네, 그럼 B가 더 좋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다섯, 여섯,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저 C는 없거든요? A나 B 중에서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손 안 드시면 혹시 C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언제나 플랜 C가 있는 거죠. 안 계시나요? 네. A와 B 중에서 사람들은 B의 경우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A 같은 경우에는 500ms 동안 가만히 있다가 멈춰 있다가 후루룩 하고 움직이는 느낌이지만 B는 조금 갱신이 늦기는 해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사용자들은 더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션에서 프레임을 16ms보다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짜 16ms를 개발자가 다 쓸 수 있을까요? 다 쓸 수 있을까요? 자, 손 드는 게 너무 힘드시면 고개만 끄덕여 주시는 걸로. 다 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16ms라는 거는 OS나 하드웨어나 뭐 혹은 그런 부분이 다 쓰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순수하게 사용자 입장에서의 16ms이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지를 만드는 여러분께서는 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한 6mm, 4ms에서 6ms는 우리가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 10m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드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6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ms일 장점은 6ms에 한 번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 다음 6ms에서 화면을 충분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부드러운 화면 60프레임/세컨드가 60fps가 거의 개런티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6ms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10m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들 타임. 사용자가 페이지에 있는 글이나 그림을 보고 혹은 동영상을 보는 그런 시간 동안 개발자에게 혹은 웹브라우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다음 클릭을 할 때까지, 다음 태핑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길수록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사용자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놀고 있지는 않죠. 백그라운드에서 서버와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페이지 작업을 한다거나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언제나 멈추고 사용자가 탭을 했을 때, 뭔가 입력을 했을 때 그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안정적인 시간은 50ms예요. 자, 아까 생각해 보셨지만 사용자들이 100ms까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느낀다고 했고 200ms가 넘어가면 불만족하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사이에 어딘가가 될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태표를 했을 때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반응하는데 우리가 100ms를 풀로 쓴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불만을 느끼기 전인 200ms 동안 중에 우리가 리스폰스 하는 시간 100ms와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시간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시간을 합쳤을 때 200ms보다 짧아야 되고 안정권에 들려면 150ms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작업들은 언제나 어떤 프로그램이더라도 50ms 이내에 한 번쯤 멈춰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뭔가 반응을 했을 때 하던 작업을 빨리 마무리 짓고 사용자에게 반응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페이지 로드인데요. 페이지 로드인 경우에는 1000ms, 그러니까 1초 이내에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서버에서 자원을 받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모바일일 때는 그 서버에서 자원을 받아오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00ms 내에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 페이지에서 뭔가 상단이라도 혹은 왼쪽이라도 이렇게 뭔가 딱 띄워주고 뭔가 계속 로딩 중이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딩하는 시간이 1000ms보다 길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우리 계속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되게 많이 쓰는 거 이제 뱅글뱅글 스피너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정말 길어져서 10초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퍼센티지로 된 진행률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긴 작업이면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어찌됐든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일을 한 장에 정리하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 이와 같이 아이들은 가능한 길게, 리스폰스 타임은 100ms 이내로,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10ms 이내로, 그리고 로드는 1000ms, 1초 이내로 무언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늘려볼 수 있을까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 과정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을 크리티컬, 그러니까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과정을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받아서 픽셀로 화면에 표시하도록 컴퓨터, OS에게 요청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이 그림은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주소에 가셔서 보시면 이 그림과 함께 이 전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글이에요. 좀 깁니다. 좀 길지만 꼭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길이기 때문에 이미 읽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리마인드 삼아서 아직 안 읽어봤다, 저런 글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저 주소가 아직 뇌리에 남아있을 때 꼭 한번 가셔서 읽어보세요. 자, 이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는 대체로 한 5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돔 트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네트워크에서 받아온 HTML 문서를 돔 트리라는, 그러니까 태그를 분석해서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구조화시킨 돔 트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는 파스 HTML이라는 저런 이제 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돔 컨텐트 로디드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CSS 파일을 읽어야겠죠. HTML 파일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CSS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요. 돔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CSS 솜 트리라고 해야 될까? CSS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은 그 개발자 도구에서 Recalculate Styles라는 저런 로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돔 트리와 CSSOM 트리, 이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화면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렌더 트리를 만들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넌을 시킨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정보는 저 렌더 트리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똑같은 HTML 파일과 스타일 파일이 모바일 폰에도 출력이 될 수 있을 거고, 데스크탑 브라우저에도 출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각 브라우저의 뷰포트에 따라서, 화면 크기와 같은 뷰포트에 따라서 표시되는 위치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이 레이아웃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 계산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화면에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렌더 트리의 모든 노드를 실제로 화면에 그리게 됩니다. 자, 이 화면에 그리는 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콘솔에서 렌더링 탭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Show Paint Rectangles를 선택하시면 화면이 새로 그려지는 곳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면을 변경하려고 의도했던 영역보다 저 사각형이 더 크게 그려진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를 진행하다가 멈추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CSS 파일을 이제 로딩할 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해서 실행할 때 멈추게 됩니다. CSS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CSS 파일을 다 읽어야 화면상의 엘리먼트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을 블록하게 되는 요소가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문서의 파싱이 중지가 됩니다. HTML 문서의 파싱이 중지가 되고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된 다음에 다시 파싱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S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그러니까 블로킹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CSS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거라면은 블로킹이 되지 않도록 파싱이나 실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봤던 파서나 렌더의 블로킹 요소를 블로킹하게 되는 리소스를 최소화하는 거고, 하나는 이거 외에 다운로드해야 할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바스크립트나 CSS 코드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어싱크나 디퍼 속성을 이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HTML 파싱 과정에서 블로킹을 하지 않도록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렌더링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어싱크나 디퍼를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동기적으로 서버에 호출을 해서 서버의 값을 받아오는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한번 찍고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렌더링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사용자는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떠나버릴 겁니다. 자, 그리고 CSS 임포트를 사용하는 건 자제하는 거고요. 자제하면 좋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렌더링 블로킹 CSS는 HTML 문서 내에 삽입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보통 CSS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외부에, 그러니까 캐시나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외부에 저장해 놓고 이제 불러 쓰는데, 이렇게 렌더링을 블로킹하게 되는 요소는 그 서버로 갔다 오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많지 않다면, 혹은 캐시 효과나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CSS를 직접 HTML 문서 내에 삽입하는 것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운로드할 데이터를 최소화. 자, 이거는 굳이 모바일 웹이 아니더라도 데스크탑 시절부터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불필요한 이미지는 꼭 찾아서 없애고, 그리고 적절한 이미지 포맷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하나밖에 안 쓰는데 JPEG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그냥 단색을 표현할 수 있는 PNG 같은 포맷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JPEG 파일을 쓰더라도 눈에 보이는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한, 크게 포기하지 않는 레벨까지 이미지를 압축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미지 파일을 쓰기보다는 벡터 이미지로 그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이나 그림자 같은 거, 옛날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반투명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를 CSS3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맞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백그라운드에 쓸 큰 이미지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것들을 동일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쓰게 된다면, 프로필을 표시하기 위해서 너무 사이즈가 큰 이미지, 용량이 큰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에 페이지 로딩을 할 때 어떻게 최적화하면 좋겠냐라는 어떤 최적화 요소들이 있느냐의 부분이었고요. 자, 페이지가 로드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뭔가 액션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용자가 터치를 하면, 물론 그 모든 터치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터치를 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작게 보이던 이미지가 크게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 이벤트 핸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터치를 받은 다음에 필연적으로 CSS 정보와 DOM 정보를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있었던 스타일하고 레이아웃, 그러니까 CSS를 계산하고 화면상의 위치를 잡고 이거를 화면에 그리는 작업들이 다시 반복이 돼요. 자, 여기 추가로 컴포지트가 나왔는데, 이 컴포지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내부에서 그림을 그릴 때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여러 단계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합쳐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D 트랜스폼 이런 그 CSS를 사용하게 되면은 별도의 레이어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작업들이 로드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받아서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처리할 때 이런 과정들이 동일하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니메이션을 쓰는 경우에는 보통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set timeout이나 set interval로 직접 자바스크립트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함수를 실행시켰는데,
이제는 그거 대신에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브라우저에서 일정 시간 간격마다 최고 60프레임, 60fps에 맞춰서 호출해주는 콜백을 호출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API가 있어요. 그게 이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인데요. 이 함수를 쓰시면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 약간 이런 최적화 같은 부분을 브라우저가 화면을 그릴 때 이런 최적화 루틴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돔에 액세스하지 않는 많은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웹 워커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셀렉터의 복잡도를 낮게, 그러니까 뭐 셀렉터가 되게 계층 구조를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셀렉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데요. 그거보다는 하나의 셀렉터로 적절한 엘리먼트를 찾을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블록 엘리먼트 모디파이어 코딩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엘리먼트들을, 화면상의 어떤 엘리먼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여러 개 중첩해서 선택하지 않고 클래스 선택자를 클래스 선택자나 클래스 선택자나 이런 것들 여러 개 중첩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셀렉터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택할래? 어떻게 그거를 셀렉트에 녹여내서 개발하는 사람이, CSS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인식하게 할래? 라는 거는 셀렉터 이름 자체에 그런 계층 정보를 담아서 이전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저게 하나의 셀렉터인데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 중에 first child를 선택하는 셀렉터다라는 거를 저런 형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레이아웃 과정에서 하나 되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는 부르기 전에 스타일을 변경했다면 항상 레이아웃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높이 같은 걸 얻는다거나 너비 같은 걸 얻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값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값을 읽으려고 하면 저렇게 개발자 도구에 저렇게 워닝이 뜨게 됩니다. 강제로 동기적인 레이아웃이 나중에는 퍼포먼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 수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왼쪽 편에 보시면은 클래스 리스트 애드를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를 지정을 했어요. 저 클래스가 다행히도 저런 높이를 얻어오는데 전혀 그러니까 리레이아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속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리레이아웃을 발생시키는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강제로 동기 레이아웃을 강제 동기 레이아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속성 하나가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하는가 고민하기보다는 아예 프로그램을 짤 때 저렇게 옵셋 하이트 같은 그런 값을 읽어올 때,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어떤 특정 엘리먼트가 어디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얻어올 때는 먼저 값을 얻어온 후에 그 속성을 변경하는 쪽이 퍼포먼스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저거를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거를 최소화하는 쪽이 퍼포먼스를 더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영역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더링이 어느 영역이 렌더링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콘솔의 렌더링 탭에서 Show Paint Rectangles를 선택하시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임라인에 페인트의 타임라인의 메뉴 중에 이 페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페인트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어떠한 게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영역이 변경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영역을 그러니까 화면에 그림을 그릴 때 렌더링 영역을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한테 이 요소는 되게 많이 바뀔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이나 오페라,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윌체인지라는 저런 속성을 지정해주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저 부분을 따로 떼서 저 부분만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두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스크롤이나 이런 속도 높이는 기법 중에 이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트랜슬레이트 Z를 0으로 설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거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SS를 설정하게 되면은 저 타겟 엘리먼트가 브라우저 내에서 별도의 레이어로 관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되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것들이 별도의 메모리를 차지를 하고 브라우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요소에 알맞게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거를 모든 엘리먼트에 적용한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무한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 스타트, 터치 엔드, 터치 무브와 같은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는 이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이벤트를 받고 나서 뭔가 스타일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해야지 라고 하면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호출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하지만 아까 우리 강제 동기 레이아웃에서처럼 먼저 스타일을 변경하고 스타일을 다시 읽어오려고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레이아웃이 다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변경할 때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전달하는 콜백 함수 내에서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와서 이제 거의 요약까지 왔는데요. 앞에 있는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냥 뭐랄까 목록 1번은 이거, 목록 2번은 이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제가 저희 쪽에서 최근에 약간 최적화한 작업을 한 게 있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약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조금 이거보다 아까 뭐 이미지를 포맷을 최적화한다 이런 거 약간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가지고 왔는데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제일 첫 번째 한 것 중에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했는데 일단 뭐 여기 나왔던 것 중에 이미지를 압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쓰는 기법이긴 한데 처음에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로드할 때는 다 저용량, 뭉개져 있는 저용량 이미지를 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스크롤해서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기 직전에 혹은 화면에 보이는 영역 위, 아래 일부 이렇게 마진을 잡아서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실제로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노출하도록 로드해서 보여주도록 바꿨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그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보도록 사실 되게 좋은 그러니까 약간 내부에서는 되게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모바일에서 보면은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 퀄리티가 작은 거를 하더라도 크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 하나 퀄리티가 낮은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조건만 비교 구문으로 반란해서 그 경우에는 최고 퀄리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만한 부분에는 한 단계 퀄리티를 낮춘 그런 이미지를 노출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레일스라는 거는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를 결정할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 시간은 100ms 이내에 반응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은 가능한 10ms 이내에 작업을 완료해서 16ms마다 변경된 변경된 그림이 화면에 노출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시간은 가능한 길게 하지만 작업을 해야 된다면 50ms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로딩 시간은 1초 이내에 무언가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레일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레일이라는 개념이 모바일 웹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시간이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이라는 게 모바일 웹에서는 뭐 리스판스가 100ms 이하일 때만 미만일 때만 반응성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서 쓰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이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일이라는 규칙이 모바일 웹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 다른 기술을 쓴 애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에 꼭 필요한 최적화된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크리티컬 렌더링 패스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렌더링 최적화, 이 렌더링이라는 게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이 렌더링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뭐 웹 워커를 쓴다거나 아니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셀렉터를 가능한 단순화하고 셀렉터로 선택하는 엘리먼트들을 적당히 조절을 하셔서 엘리먼트를 셀렉트할 때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강제 동기 레이아웃을 가능한 피해서 잠재적으로 퍼포먼스에 바틀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작업 습관이겠죠. 프로그램을 짜는 습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현재 지금 내가 만들어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짐작이나 여기서 얘기한 규칙을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분석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적화를 하는 그럴 수 있는 도구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개발자 도구에도 그 실험실 기능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개발자 도구의 실험 메뉴 켜놓고 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거의 끝났는데 빨리 끝낼까요? 네, 간단하게 그냥 개발자 도구에서 개발자 도구 실험실 기능 키는 방법인데요. 저 크롬의 플래그스 주소창에 치고 들어가셔서 개발자 도구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스트링 찾으셔가지고 저기 사용 중지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켠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뜬 거라서 사용 클릭을 해주시면은 밑에 쪽에 저 세팅스에 개발자 도구의 세팅스에 저렇게 실험이라고 이제 메뉴가 뜹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저 실험이라는 메뉴 뜬 데에서 Shift 키를 6번을 누르시면 실험 기능 중에 숨겨져 있던 기능이 또 나와요. 그래서 뭐 필름 스트립이라고 화면상에 시간이 갈 때마다 화면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분석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셔서 혹은 지금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이게 안 켜져 있다면 그리고 저 숨어있는 메뉴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 잊어먹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신 걸 알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